안녕하세요. 이지케어입니다. 오늘은 요양기관의 업무 중에 하나인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보다는 저희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가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면서 요양기관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우선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직원이 아닌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환급 또는 이 세금에 대한 추가 납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관은 이 정산의 결과에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을 이 급여대장에 반영해서 이 직원분들에게 급여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혹시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종사자라면은 5월 종합소득세를 직원,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공제자료 제출 대상을 확인하는 게 1단계고요. 그 다음은 이 대상분들에게 공제자료 제출을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는 정산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다소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에 급여대장 반영하는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제자료 제출 대상 확인입니다. 일단 공제자료 제출 대상에 대해서 많은 요양기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특히 저희 요양보 선생님들은 대부분 시간제이기 때문에 1년간 총 급여가 크지 않은 종사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출 대상은 1년간 총 급여가 1,302만원이 넘는 직원만 무조건 제출받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1,302만원 이하인 직원분들 중에서 세금이 발생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워낙 소득이 작기 때문에 공제자료 없이도 전액 환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주 하는 질문에서 보시면은 급여가 작아서 아예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았던 직원분들께서 자료를 제출해도 의미가 없는지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이 연말정산 업무라는 것 자체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자료를 제출해도 정산의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간 총 급여가 1,302만원이 넘지 않은 직원분들은 자료를 제출을 희망한다 하시더라도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출 받아도 딱히 저희가 할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질문은 다른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원도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저희 특히 요양보 선생님들은 한 기관뿐만 아니라 2개, 3개 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기관은 보통 이 1개 기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만약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면 그쪽 기관에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되지 현재 저희 기관에게 공제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제자를 양쪽 기관에 제출하여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세액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한쪽에서만 받았어야 될 공제 자료를 양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환급액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국가에서 추가 징수세액을 발생시켜서 더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출 대상은 1,302만원이 넘는 직원분들은 받으시면 되고 이 이하인 분들은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되고 만약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아무 정산할 금액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자료를 제출하나 밀출하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된다. 네, 요 공제자료 제출 대상 확인 과정에서는 요 정도 유의사항을 아시고 이제 제출 대상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단계로 공제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앞서 확인했던 공제자료 제출 대상 분들에게 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되는데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신고 유형에 따라서 공제자료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1,302만원 이상의 그 직원분들에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서 PDF 자료, 요 홈택스 들어가면 쉽게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요 원본 PDF 자료와 이 소득공제 신고서를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소득공제 신고서는 인척공제가 있는 분들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안 받는 제출 대상자 분들은 사실 안 받아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인적공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간서 PDF 자료와 소득공제 신고서 두 개 다 이제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부양가족까지 신고하는 경우인데요. 요 케이스도 요양기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워낙 이제 선생님들께서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제 부양가족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제 주민등록등본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23년 중도 입사자와 이제 타기간 근무자인데,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워낙 타기간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많고 연 중간에 입사하고 뭐 퇴사, 입사사 이게 반복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케이스도 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저희 쪽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전 근무지나 다른 근무지의 소득 자료를 저희에게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전 근무지 혹은 타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아주셔야 이제 연말정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요. 요때 이제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이게 간혹 이전 근무지가 이 폐업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는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아 주셔야 되고, 이 외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사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어요. 뭐 기부금, 월세, 여기 써있는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 등 이런 자료들은 별도로 이제 주셔야 이제 공제 자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 이런 공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셔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산액을 급여 대상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이 정산액, 연말정산 결과를 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것은 이 소득세법에 사실은 명시되어 있어요. 이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서 이 2월 급여에 연말정산의 정산액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2월에 지급하는 급여냐 아니면 2월에 기속하는 급여냐, 요거를 좀 헷갈려 하세요. 결론적으로 요 2월 급여라는 뜻이 2월 기속 급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통 대부분이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데, 그런 지급이라면 3월에 지급하는 급여에 반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월 기속된 급여를 당월로 지급하는 기관이라면 어쩔 수 없이 2월 급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소득세법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주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2월 당월 지급에 좀 반영하기 어렵다면은 3월 지급하는 그 급여 반영을 근로자분들과 합의해서 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아직 연말정산도 진행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환급액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먼저 반영을 급여에 먼저 해야 되냐라는 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가 공제 자료를 제출받아서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연말정산 준비를 다 해놓으면 이분의 연말정산 정산액들이 다 결과가 이미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먼저 반영하는 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금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급액을 먼저 반영하는 게, 이 부분이 좀 많이 의문이실 텐데, 먼저 기관의 자금으로 환급액을 지급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로 또 사후에 이제 환급액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산의 방식이 환급이 아니라 2월 차감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월 차감을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이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 있잖아요. 기관 내에서 납부할 소득세, 그게 점점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차감이라는 이 정산 방식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따로 좀 예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만약에 환급액 50만 원일 경우 실제 세금이 2월에는 2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저희는 아직 환급액 50만 원 남기 때문에 이때 차감되는 세금이 똑같이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소득세, 이 원천세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2월 차감 방식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저희가 소득세를 납부할 그 업무 자체가 좀 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이제
업무가 좀 복잡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똑같이 3월에는 25만 원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아직 이 50만 원, 20만 원만 정산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 30만 원 정도 여유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3월에 25만 원이 발생되더라도 25만 원이 알아서 차감돼서 3월에도 역시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4월이 됐는데 4월에 세금이 28만 원 발생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2월, 3월 이렇게 지내오면서 정산한 2월 차감액이 45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딱 5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세금 28만 원에서 5만 원만 차감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게 됐는데 요건 이제 23만 원, 28만 원에서 남은 5만 원만 차감이 되니까 23만 원이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2월 차감액은 환급액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예금을 해놓고 이 앞으로 발생할 원천세에 따른 세금을 점점 줄여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납부하는 업무가 굉장히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진행인데 요거는 앞에 공제자료를 자료 제출 대상을 확인하고 제출 요청 받고 급여에 반영해서 이 과정이 끝났다면 나머지는 그냥 연말정산을 이 3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홈택스에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연말정산을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행사 분들도 저희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3월 1일부터 3월 10일에 실제 연말정산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연말정산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공제자료를 전달에 누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연말정산을 다시 경정 청구하거나 이런 게 있긴 한데 요거는 사실 좀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다시 하기는 좀 어려운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직원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직접이라는 단어를 2번 썼듯이 이 기관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관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그 당사자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대행사 분들도 다 직접 하게 하고 또 이제 요양기관의 대부분 분들도 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생님들 대신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 직접 하시도록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제자를 누락했을 때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종사자가 직접 진행하도록 안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정산 과정을 총 4단계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이 다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가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약 한 2,000기관에서 발생한 질문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지 여부를 좀 여쭤보시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은 기관이 꼭 수행해야 되는 필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모든 요양기관은 연말정산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이게 안 하는 동안에 가산세가 좀 청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꼭 해야 되는데 이어서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두 번째, 그럼 연말정산 모든 직원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오는 기관의 유형은 급여를 굉장히 조금 지급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기관 내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냥 모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2월부터 이제 입사를 해서 근로해서 1시간만 근무해가지고 급여가 너무 낮은 직원이에요. 근데 그런 직원일지라도 기관은 무조건 연말정산을 실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업무가 세금을 정산하는 업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사실 숨겨져 있는 업무 중에 하나는 이분의 1년간의 소득을 국세청에 홈택스를 통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면은 이분의 이 소득을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어디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 정산을 받는다거나 이런 4대 보험이나 세무 관련 업무를 했을 때 이분의 소득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고 모든 직원이 해야 된다. 이 두 개를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요양기관은
연 중간에 입퇴사가 굉장히 잦은데, 그래서 이 퇴사한 퇴사자도 이 공제자를 받아서 연말정산 해야 되는지 여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연중에 퇴사한 퇴사자는 저희 연말정산 때 공제자료 제출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퇴직정산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연말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좀 헷갈려하세요. 이 퇴직정산이라는 게 이분이 하루만 일해가지고 뭐 한 달만 일해가지고 퇴직금 대상도 아닌데 퇴직정산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안 했다. 사실 이러면 안 되고, 모든 퇴사자는 퇴직금 지급 여부랑 상관없이 퇴직정산을 해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신고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누락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락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이게 퇴직정산을 깜빡해도 보통 4대 보험 취득상실은 많이들 깜빡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 공단에는 이 사람이 입퇴사, 그러니까 근무를 시작하고 근무를 종료한 것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국세청이나 이 세무서 쪽에는 이분의 입퇴사일이 없는 거죠. 이분이 근무를 시작했는지 근무를 종료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게 서로 갖고 있는, 공단과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가 상이하게 돼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국세청에다가 왜 정보가 없냐라고 이제 소명 자료 제출을 이제 기관 쪽에다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왜 우리는 없는데 공단에는 그 자료가 있냐라고 하면서 기관에 소명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좀 사후에라도 소명 자료가 소명이 안 되거나 사후에라도 업무가 진행이 안 되면 결국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 요양기관 급여가 굉장히 작아서 이거를 문제 삼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알게 되더라도 뭐 과태료나 이런 거 물지 않고 그냥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 요양기관에도 공단에 있는 정보와 국세청에 있는 소득 정보나 입퇴사일이 다르면 이걸 다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이 퇴사를 했다 그러면 4대 보험 상실 신고뿐만 아니라 퇴직정산까지 꼭 진행을 해서 이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이 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무래도 저희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를 가입한 분들한테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을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 소득공제 신고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저희에게 많이 쏟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소득공제라는 게 뭐냐, 신고서라는 게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거는 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적공제를 받는 분들만 작성하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거나 내가 모시고 계시는 뭐 피부양자분들, 부모님 이런 분들에 대한 인적공제, 장애나 이런 분들을 좀 받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작성법은 홈택스로도 작성이 가능하고 별도 다른 양식이 있는데, 일단 저희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에서 불편한 부분을 다 빼고 요약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 요약한 신고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성명 뭐 이런 건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시니까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가 아니라 앞에 생년월일만 입력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입력을 안 하면 이분이 누구인지를 사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동명이인이면서 생일도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꼭 입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국적란에 국적코드를 뭘 적어야 되나 많이 헷갈려하세요. 이게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내외국인 번호, 이 코드랑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 국적코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별도의 그 나라마다 갖고 있는 영문으로 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코리아니까 KR, 뭐 중국 CN, 일본 JP, 뭐 요새는 이제 동남아 분들이 이제 요양보 선생님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베트남 VN,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적 코드가 다 따로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KR을 적어주시면 될 거고, 다른 나라라면 그 나라의 국적 코드를 확인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왼쪽 부분으로 넘어와서 이 관계 코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관계 코드는 이 지금 인적공제를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코드가 정해져 있으니 그걸 적으라는 얘기거든요. 보통 항상 이 위에는 이 소득자 본인만 나와서 이 0번, 그 다음에 뭐 직계 존속은 1번,
배우자는 뭐 3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내국인이라면 1번, 이란에 1번 아니면 이제 9번을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한 문의가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법 중에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보시면 되고, 홈택스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니까 그 점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명세서에 작성된 예시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 본인은 너무 쉬우니까 제가 넘어가고,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3번이었죠. 관계 코드 3번을 적어주시고, 다 저희가 일단 내국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관계 코드 3번에 내국인 1번. 그 다음에 배우자분들은 뭐 소득 제가 이렇게 비워놨으니까 기본 공제 체크. 그 다음 이제 자녀는 기본적인 공제도 받으시지만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여기 자녀란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거든요. 요분도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4번. 관계 코드를 4번으로 적고 내국인이니까 1번. 이분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적고 기본 공제 역시 체크하고, 추가 공제 이분은 나이가 이 조건에 맞아서 자녀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경로 우대, 아무래도 요양원 선생님께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대부분 이 부모님에 대해서 인적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로 경로 우대라는 거를 이제 많이 여쭤보세요. 요거는 이제 추가로 좀 공제를 기본 공제 외에 받는 건데, 요 공의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만 60세 이상의 부양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되고, 연간 소득 금액이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만약에 뭐 어디 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근로하고 계셔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이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만 60세 이상의 1년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경로 우대 공제를 추가로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 인적공제 명세서 작성 예시를 봤고요. 이 가족 의료비 공제에 대한 문의가 좀 역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데, 일단 의료비 공제는 이분에 대한 의료비를 쓴 거나 그런 것들은 나이와 소득의 요건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은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 그러면 자녀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어쨌든 돈을 벌고 계셔서 소득이 있으셔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의 요건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근데 단 여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부모님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제 인적공제, 뭐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은 중복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말 정산액을 그래서 이지케어 급여 대상에는 어떻게 반영하냐, 아까 그 정산액, 환급, 추가 납부 이런 거 급여에 어떻게 반영하냐, 요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알고 계실 건데, 이거는 이지케어 자주 하는 질문에 이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반영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주 하는 질문에 연말정산을 검색하시면 딱 요 이제 FAQ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말정산 근로소 지방소득 요 정산에 입력하는 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한 번씩 보시고 요대로 그냥 순서대로 그냥 따라서만 하시면 이 급여 대상 반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지케어가 준비한 요양기관과 관련된 연말정산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연말정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기관분들이 이 업무를 진행하시면 너무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요양기관에서 자주 하는 질문 중심으로 하다 보니 내용이 다소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런 부분도 궁금하다 이런 게 있다면 나중에 저희 뭐 이지케어 카페나 이런 곳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후속 영상이나 내년도에 뭐 교육 영상에 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지케어의 연말정산 관련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